네, 1강 1중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대권 레이스는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수내 경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지도부와 후보들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지지도의 탄력을 받았을까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백전노장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최근에 그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이상이 몇 개의 그 조사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농담식으로 결국 돌아 나한테 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척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게 그분이 정치권의 이제 백전노장이고 지난번 2017년에 별 차이 없이 2등을 하긴 했지만 탄핵으로 완전히 괴멸된 그 보수 진영의 홍준표 후보가 아니면 20%를 받았을까? 예, 3등과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3등과 예. 별 차이 없이. 보수 진영을 20%까지 끌어올린 건 홍준표의 힘이었다. 예. 심지어는 우리하고 아주 극단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에서도 논평을 내잖아요.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놀라운 정치인이라고. 실제 놀라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이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요즘 보면 실수를 안 합니다. 예. 본인이 단점이 뭔지 상당히 깊게 성찰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사서에서 이렇게 만나봤더니 옛날 같으면 막 농담도 하고 그러면 이제 농담한 게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데 갖고 이런 농담을 하더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구설수가 되고 그러니까 사서에서 만나는데도 야 이건 내가 하다가 너가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면 또 내가 한 거로 되잖아 이게 그러면서 말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컨텐츠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윤석열은 계속 실수를 해요. 예. 저쪽은 자책골을 넣고 이쪽은 골을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차범위 내로 갈 거다. 그리고 예. 오차범위 내로 가면 쫓기는 사람은 초조해지고 쫓는 사람은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상당히 밀어붙여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을 예. 해주셨고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에서는 이제 네. 4위 정도가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진보 쪽 후보를 뺀 이제 그 야권 후보만 쭉 나열해 놓고 여기서 예.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에서 이제 선택지가 역선택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외연확장이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역선택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할 때 과연 본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든 그 이낙연 후보든 누가 후보가 딱 돼서 나왔을 때 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찍겠느냐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데요. 그 범진영의 지수가 무척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유롭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범보수 진영, 범진보 진영의 지지율은 미래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1등의 애티튜드로 지적하죠. 비겁하다 이랬잖아요, 최근에. 이러려고 대선 나왔냐? 그리고 뭐 그 대선 15하겠다는 거냐? 예. 최재형,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딱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감정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주자를 공격하는 것도 보면 꽤 설득력 있게 공격을 해요, 지금은.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사실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공격한 것도 아닌데 딱 그거에 약한 포인트를 잡아갖고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보는 분들한테는 더 설득력이 있어요. 예. 침소 봉대갖고 막 김재원 의원을 공격하는데 팩트는 그 표현이 있으니까 악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가 홍카콜라 봐라. 그러니까 맥락은 그렇게 심각한 비판은 아니었나요? 그게 뭐가 심각해요. 우리 큰일, 그 양반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를 들어 여기서 방송하다가 우리 그 막 이제 농담 툭 던지면 예, 예. 이경재 MC가 이거 방송 계속하면 큰일 나겠네. 이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그 추임새예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그 양반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예. 딱 그렇게 MSG를 세게 친 거죠. 예.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갔는데 그 컨텍스트 느낌은 틀린데 느낌은 아닌데 그렇게 느낌 딱 포장을 해버리니까 김재원 최고가 막 온라인에다 그냥 사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 하기로 했죠, 이제? 아니요, 가출한 거죠, 잠시. 그 월급 받고 이제 프로그램 뜨니까 걱정이 되고 도망간 거예요, 주방장이.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 다시 돌아오라 김재원. 이거 뭐 웍 새로 사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제가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보수 쪽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반윤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메시지나 행보에서 조금 기대 못 미쳤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에 갈등에서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지세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좀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진영의 그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요.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지가 거의 그 홍카콜라 예. 형한테 모이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그래도 그 묵어도 된장이라고 홍준표한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림이 제일 이렇게 전체 파이가 제일 커질 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늘 뜻이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다 합해진 파이가 가장 큰 그죠? 합집합 총합이 가장 큰 이 그림이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윤석열의 확장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뭔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띄우려고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유천적 사고 방식을 갖지 말라니까 이 정치를. 왜냐하면 정치는 하다 보면 상대방의 수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뻔한 수를 잘 안 써요. 네. 정몽주라고 하는 인간의 양식과 상식과 판단을 갖고 그걸 걸고 하는 얘기인데 저거를 마치 전략적으로 그 유천적 사고라니까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어찌됐건 범야권 후보 가운데 이제 단연 2위로 올라섰고 지지율 격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논의는 가능하다고 어쨌든 보고요. 제가 볼 때 경쟁력이 저는 있다? 상당한 또 저력은 있다고 인정을 예.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걸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2명이 혐의가 있다는 게 나왔고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5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1명을 제명하기로 했고요.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저거는 그냥 동쪽에서 해떴다는 생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12명 했는데 국민의힘 12명 딱 숫자를 맞춘 걸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장난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존재에 저는 회의가 될 정도예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임의적으로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맞췄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정치권에서 옛날에 검찰에서 그 여권 몇 명 부를 때 야권 몇 명 부르고 이런 균형이 있거든요. 민주당 할 때 좀 실수를 했거든요. 민주당 할 때 일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데 일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명단을 같이 넣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소명이 됐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됐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그 소명된 거 기억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단 공개하고 이들의 혐의가 이거다라고 하게 되면 돌팔매를 자기들이 맞아야 되거든. 네.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와 공개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아니 지적을 왜냐하면 이게 해주셨고요.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의 예. 문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이름과 그 혐의 그리고 네, 이게 네. 실제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검찰 고발을 할 건지 말 건지.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나는 이래서 이거 억울하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게끔 예.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게 대선 국면이고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 국민들 볼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좀 뚜렷하게 저 당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막 경선이 시작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경선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곧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 지역 순회 경선 지역이 대전 충남이고요. 이후에 이제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순로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각 지역별 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지역이 좀 캐스팅 보드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충북이 충남 대전이죠. 충남 대전이 발표가 되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판이 그냥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슈퍼위크인데 그때 아마 승부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처음 모집된 그 국민선거인단? 70만이 국민선거인단 70만 가까이 되는데 그때 이미 선거인단 넣으면서 대강의 판세는 그 1차에 끝났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그 선호도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25대 12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선거인단 당원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도 좀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9월 12일 날 나는 게 결국은 2차, 3차까지 견인을 할 터인데 9월 12일 그러니까 4개 지역과 슈퍼위크 첫째 주에 저는 6.5 대 3.5 요 정도 선에서 못 넘어갈 것이다. 그럼 6.5 대 3.5 해도 더블 스코어거든요. 결선 투표 가기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 전망이네요. 결선 투표는 애당 추천은 없었다고 봤어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예. 거고요. 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안 이낙연 후보가 막 따라 붙다가 이렇게 뒷심이 좀 약간 주춤하고 딸리는 있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사실 이제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황교익 사건 그리고 그 화재 사건 그죠? 쿠팡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묶여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응을 잘하셨죠. 살짝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아주 막 정말 싸나운 그런 발언들을 막 이어가다가 갑자기 온순한 양이 돼서 갑자기 이제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쿠팡 건도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순순히 자기 잘못을 예.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바로 이제 물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 화재 건과 관련해서도 사죄를 하는 게 평소에 이제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데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요런 시점에 그 황교익 사태와 황교익 그 맛칼럼니스트 건과 그다음에 쿠팡 건이 그때 터졌는데 대응도 잘했지만 요런 시점에 그런 그 좀 아픈 측면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지를 끌어내리기에는 사건 자체가 역부족이고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 순회 지역이 충청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6명의 후보들 가운데 충청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전국을 조사한 것보다는 차이가 적거든요. 차이가 좀 적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 숫자가 좀 적자가 적게 되면 또 이낙연 지사 쪽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대전 충남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만 차이가 크게 안 날 거고 전국 상대적으로. 예. 그다음 충북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충북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왜냐하면 충북의 맹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의 친문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대구 경북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강원 같은 경우도 대전 충남 충북 여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안 났는데 슈퍼위크 그 선거인단 했는데 어떻게 딱 벌어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차이가 많이 날 확 벌어져. 것이다. 경선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3, 4, 5, 6위 후보들 가운데 경선을 포기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고 이 후보들이 누구를 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저는 다 반대합니다. 네.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추미애 정세균 후보는 하면서 이낙연 지지할 가능성 거기만 유일하게 있어요. 네.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분들 홍보비 없이 지금 전국에 자기 이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둡니까? 계속 갈 것이다. 계속 가는 지금 거죠. 이제 후보들이 지금 다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굳이 뭐 이낙연 후보한테 자기 지지율 100% 더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퇴한다고 네. 또 그만큼 더해준다고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석 후보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다 자기 이게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요. 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앞으로의 어떤 당권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대1 구도, 여야 1대1 구도하고 이게 다 또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하고의 서로 간의 어떤 이 지지율의 차이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하고 계속 연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그래서 총장의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연동 효과가 있죠. 심리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이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1등으로 이렇게 간다 싶을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1대1 구도에서의 어떤 네. 이기는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재명 후보로 이기는 후보에 대한 선호,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모이는 심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판가름이 나면 경선에는 그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흥행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흥행 다 했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더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의 신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최근 물밑에서 이 두 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백전노장인 두 분에 대한 짧은 인물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죠. 그리고 두 분은 88년서부터 악연으로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에 그러니까 자그마치 28년 만에 만나갖고 또 한 번 악연을 쌌습니다. 두 번의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이해찬 전 대표의 승, 그러니까 2016년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거지 승. 불공정 게임이었었죠 그때는.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는 한 번도 선거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늘 사석에서 묻죠.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싫어합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선거에 있을 때마다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의 영입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마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지역구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만 해서. 예, 비례대표만 했고 뭐 비례대표 4번 5번 하는 것도 재주죠. 능력이고. 판을 읽는 능력이 조금은 있는데 실제 컨텐츠보다는 좀 과장돼서 컨텐츠는 중고가인데
포장지는 명품으로 포장돼 있다. 이해찬 대표는 컨텐츠도 명품이고 포장지도 네. 명품이다. 그래서 둘이 경쟁하기에는 좀 아쉽다. 너무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두 분 다 이렇게 보면 여의도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예. 막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판을 읽고 이렇게 큰 이제 뭐 바둑판의 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넣는 데는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좋게 보면 경세가다, 경세가.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당을 걱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목에 가시가 덧쳤어요? 방송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침을 주는 거예요. 하루라도 진실을 우리가 뭐 영화로 보자면 그 스타워즈에 보면 요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요다 같은 캐릭터를 말할 수도 있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현자는 아니고 그냥 정치 기술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일찍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기술자로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들을 미리미리 찝어가지고 그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고 그 정치적인 네트워킹을 이용해가지고 이 정치의 어떤 그 내부 권력 투쟁에 항상 이렇게 자신들이 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구태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 한 번 한 게 행정부에서 일한 게 아마 다 할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교육부총리였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지냈죠. 당대표를 지냈죠. 그러니까 정치적 그 스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현장 선거에서만 7번이나 당선을 됐고 예. 제일 이제 둘이 그 압권이 언제냐면 2016년에 당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그 민주당 내에서 김한길 안철수계가 탈당을 할 때 그게 이제 2015년 12월입니다. 탈당을 하고 2016년 총선 앞두고 19대 총선 20대 총선이죠. 예. 20대 총선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박영선 의원 등등이 얘기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 공천 과정에서 3명을 칩니다. 정청래, 신기남, 이해찬. 예. 왜 이분들을 그 제외해야 되는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격을 했죠. 당신이 정청래, 이해찬보다 나은 거 3가지만 얘기해봐라. 얘기를 않더라고요. 제 말을 무시하고. 1988년 이해찬과의 선거에서 진 거에 대한 앙심을 28년 만에 복수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당시에. 예. 그런데 둘의 이제 결정적 차이를 보면요. 이해찬 대표는 한 번도 자신의 진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그네 타고 널뛰기 하는 거로 1등입니다. 이쪽 당에 갔다 저쪽 당에 갔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분이 늘 그러니까 그걸 비판도 안 해요.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이렇게 그 보면 그 정치의 노선이라든가 그 행보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권 계보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진보 세력들, 그 운동권 세력들의 일종의 아지트로 쓰였던 그런 이제 서점의 또 실제적인 예. 이제 오너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권 계보의 하나의 어떤 그 좌장 같은 그런 역할을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오신 그런 분이고.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독일 유학파죠. 그래서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좌우를 좀 넘나드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 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그 독일식의 어떤 중도 실용주의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이 어느 한쪽에 딱 들어맞는 그런 노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좀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좀 보수에 가깝고요. 예.
그리고 경제로 보자면 좀 진보에 좀 가까운, 중도 진보에 가까운 그런 노선을 지향하는 그런 편이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이해찬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면 황교익 그 시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뒷얘기 속에 이해찬 대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역할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내부 얘기 좀 해주시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와 무척 그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척 관계가 깊습니다. 예.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 전해철 현 장관하고 경쟁을 했거든요. 도의원들 그다음에 기초의원들까지 해갖고 전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90% 이상이 전해철 의원을 예, 당시 그렇죠. 지지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해찬 당시 이제 대표는 아니었었는데 당이 이러면 무너진다. 그래서 본인이 오랫동안 같이 정치했던 이화영 전 의원을 보냅니다. 가서 이재명 그 시장을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예. 그 이화영 지사를 부지사를 매결해서 이해찬 대표하고 무척 그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멘토가 되는 거죠. 이번에 황교익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해찬 당대표를 설득하는 데 나선 게 이화영 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황교익 씨가 너무 심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 달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 심성이 그 너무 이렇게 그 감정의 손상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치인들 사과하는 거 봤어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 판 정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예. 완전히 화가 난 상태죠. 그럴 때 출구 전략을 주면서 그 일정하게 심정적으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위로가 결국은 정치권 전반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 그 사과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이화영 전 의원이 지금은 이재명 쪽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예. 그래서 그분이 연계해서 조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황교익 씨가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할 정도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게 후문입니다.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두 분의 역할을 좀 전망해 볼 텐데요. 먼저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미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진영에서 그래도 이해찬 대표가 가 있는 쪽이 주류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쪽이 여기가 주다라는 어떤 신호탄이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효과가 좀 있냐면, 약간 이제 이게 균형이 이제 안 맞거나, 약간 논란이 될 때 그 어떤 대세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녹취록 논란 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예. 하신 그런 측면이 있죠. 경선에서는 그런 정도 어떤 중심을 잡고 논란이 될 때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시다가 결정적일 때 또 균형추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본선에서 뭐 선대위원장이나 예. 이런 건 맞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했죠. 예. 이분의 말에 무게가 있어요.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위험합니다, 이게. 그분의 특징이 대선 후보에 대한 눈높이가 무척 높은 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하신 얘기 중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실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꼭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캐릭터는 또 아닙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되면 현재 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세력들이 저는 인정하기가 꽤 어려운 대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척 곤혹스러워지는데 이럴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을 도울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벽을 치고 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유승민은 될 가능성은 없지만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됐을 때 김종인 도울까요? 뭣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역할은 지금 경선 과정에 저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네, 절대 관여하지 않고 요 경선이 끝난 다음에 안철수도 밖에 있기 때문에 반문전선 범야권이 단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진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정권 교체 가능성 자체가 사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되거나 조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발언을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발언 정도를 한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밖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단일화 아니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합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큰 빅텐트 차원의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맡으실 수 있죠. 그거는 충분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서 또 합류할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길 수 있는 반문전선, 범야권 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역할이 좀 있을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무척 충격적인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국힘당에 돌아갈 일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국힘당 아니면은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네.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전 열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짜 있는 상태에서 이기는 곳에 힘을 보태겠다. 이기는 곳에 힘을 못할 가능성은 저는 무척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후보로서 가장 김종인 위원장과 캐릭터와 결이 맞는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2016년 여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방세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합니다. 그때 한 6일인가 7일쯤 됐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여름에 위험하다. 그 단식을 중지하고 정책적으로 풀고 당에 협조하겠다. 그날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단식을 풉니다. 이 연을 둘이 또 무척 높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정치적 시점에서 가능성은 10%도 안 되지만 막상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저는 49%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반드시 힘을 싣는다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그 여러 패착 중에 또 하나의 패착이 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가끔 이제 소통을 하는 편인데 뭐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제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조언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래도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잘 관리해야 된다. 요 정도 생각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자, 여전히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양 진영의 이제 백전노당인데 이해찬, 김종인 두 분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고요. 또 이제 봉도사님 예언대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느 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뭐 이런 기사가 나올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갈 일은 아닌데요. 핵심이 이거죠. 그 김종인 위원장이 반드시 국민의힘을 끝까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철진한 그 레토릭이다.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녹조라떼 녹조라떼 가지고 아니 온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비싼 것 같아 이거. 녹조라떼 4대강 녹조라떼. 예.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